주제는요, 치열했던 난타전. 오늘 내일 4강 가른다. 오늘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돼서 내일이면 발표 바로 됩니다. 4강 티켓을 거머쥘 사람은 누가 될까요? TV토론에 치열했던 대목도 있는데 바로 이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주자들 사이의 이견입니다. 들어보시죠. 홍 의원님께서 12월 4일 날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은 홧김에 서방질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대통령께서는 그 이후에 자진하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진하야의 생각이 없다는 면을 분명히 밝히신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홍 의원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하야라는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철우 지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난 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내란이라 하는 말이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 있나 이게. 자, 치열했는데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주포를 열었습니다. 포문을 열었고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후보에게 모두 다 이 계엄과 관련된 공세적인 질문을 펼쳤는데 의외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곽 의원님, 이 한동훈 후보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에게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도 라는 문제를 그냥 계속 던지면서 당내 일각에서 이제 제기됐던 이른바 배신자론을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요. 예. 지난 주말 저도 토요일, 일요일 A조, B조로 나눠서 이루어졌던 토론회를 재밌게 봤는데요. 지금 8명에서 4명으로 일단 추리는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탄핵과 비상계엄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 이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쳐오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당내의 그런 공격 포인트 그거를 잡아야 본인들이 이제 본선 4명의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아주 강하게 좀 받아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탄핵에 반대하는 3인과 탄핵에 찬성하는 1인으로 이루어진 이 죽음의 조, B조에서 예상을 깨고 한동훈 후보가 공세적으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질문을 했던 장면입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토론한 대목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 하면서 사실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네 후보의 인식의 차이가 확인됐는데 정혁준 변호사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탄핵에 반대했던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후보이고 한동훈 후보야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탄핵에 앞장섰던 최전선에 있는 후보, 가장 이 최전선에 있는 두 명의 후보가 이제 맞부딪힌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인데 탄핵은 불가피하다라는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는 나경원 후보의 토론 대목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요 크게 4가지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첫 번째는 계엄에 대해서도 찬성하느냐, 계엄은 반대하느냐. 두 번째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탄핵보다는 탄핵 소추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4가지 조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후보들의 그 입장이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A조였나요? 그 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어제가 뭐 이른바 죽음의 조다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치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주자들이 세게 맞붙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부자들이 몸조심하는 것 같이 어차피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는 나는 4강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부자 몸조심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몸이 다른 후보는 아마 나경원 후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제 한동훈 후보를 보고 이렇게 저렇게 몰아붙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치고받고 해야 좀 불꽃이 튈 텐데 한동훈 후보는 약간 비껴간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4강에서 이제 양강으로 됐을 때 결국은 누가 올라가냐에 따라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경선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혁준 변호사님 결국은 이제 후보들 간의 인식 차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두 부류로 갈렸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탄핵에 반대하는 분, 탄핵에 찬성하는 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것은 이 대통령 본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탄핵 찬반으로 더 이상 분열하고 갈라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지적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주자들 간의 후보들 간의 인식 차이가 확인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계엄 관련해 가지고는요. 계엄도 찬성하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 제 느낌에 이철우 후보 정도가 계엄도 불가피한 건가? 뭐 그런 뉘앙스에 약간 묻어 있었던 것 같고 계엄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탄핵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지금 4강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이상 탄핵 운운하는 것들은 핀트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왜냐하면 만약에 저게 만약에 전당대회였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탄핵이 잘 됐냐 잘 못 됐냐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하지만 지금 목적은 무엇인가 경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 국민의힘 후보로 8명 나와 있는데 저 8명 빡빡 다 긁어 모으고 거기에다가 한덕수, 이준석까지 합쳐도 이재명 후보를 당해낼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지지자 가지고 뭐 탄핵을 찬성했니 반대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그 선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양강 가가지고는 내가 어떤 의미로 이재명 후보와 의미 있게 맞붙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한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지지를 갖다 할 것이지 뭐 지금 다 지나간 탄핵 가지고 어차피 일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조기 대선 이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아주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별로 그렇게 그게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양강으로 좁혀질 경우에 조기현 변호사님 많은 언론에서 예상하기에는 이른바 이 탄핵과 관련된 입장에 따라서 한 명씩 올라올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들어 뭐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한 분, 탄핵에 찬성했던 쪽에서 한 분. 그런 예상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 경우에는 과연 이 분열돼 있는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 분열 양상을 주자들이 얼마나 통합하려는지에 달렸다. 지금 정 변호사님 그런 논평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토론회 보면서 생각했던 바대로 전개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봤거든요. 부자들이 아닌데 몸조심을 하고 계신 거죠. 부자가 아닌데 왜 몸조심을 하냐. 그러니까 당장에 4강을 들어가는 걸 뼈를 걱정하실 때리시는군요. 걱정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비주의 대부분은 결국에 이제 2강 가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전되는 이게 1차적 목표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와의 본선까지를 보고 가는 이제 단계적 포지셔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명확히 차별화를 보이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탄핵과 관련된 책임론에서도 얘기를 시작하다가 다 걷어들이는 걸로 비춰졌어요. 왜냐하면 크게 싸우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전략,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했던 지지자들을 다 끌고 가려면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치열하게 또 서로 마주하니 같이 가기 어려운 이 배타적 후보 정도로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지금 4강 또 2강 최종 확정 뭐 또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으로 가서 무난하게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선은 물론이고 이후에 이 보수혁신이나 보수정당의 미래 이런 아젠다까지를 지금부터 세팅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의 4강, 당장의 2강
그리고 당장의 본선 여기까지만 보면서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 크게 관심을 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안에서는 적당히 요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니까 요 정도면 뭐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면된 정권, 그 정권의 여당의 그 경선 치고는 책임론이 이렇게까지 이게 서로 이 봉합하고 가는 수준으로 경선이 전개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4강에 가서 2강으로 올라갈 때는 양상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이 내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전혀 어떻게 가야 될지 정리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8명 중에 4명만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이 4장의 티켓을 두고서 이른바 이제 여론조사에서 3, 4위권 후보들은 치열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는 게 어떠냐, 이른바 이제 사퇴 여부를 묻기도 했는데 그 장면 보시죠.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 곽태규 의원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나경원 후보님의 저런 태도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4강을 가리는 데 있어서 한 3명 정도는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거의 뭐 누가 우세하지 않겠느냐 정해진 것 같고 4번째 이제 후보를 두고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지금 사실은 그렇게 돌아가는 형국인데, 그렇다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조금 돋보이고 조금 대립각을 세우는 강한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와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어떤 관심을 받기에 제일 좋은 구도다. 전략적으로 그렇죠. 다른 이 예를 들어 뭐 탄핵에 반대했던 주자들 중에서 가장 나 후보가 한 후보와 대립점을 세우는 게 전략적으로 유효하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구도상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본인의 지금 4강에 들기 위해서 가장 경쟁해야 될 후보는 사실은 안철수 후보인데, 저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는 직접 없었기 때문에 가장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어떤 국민의힘의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선거에 나섰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 한동훈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본인의 전략으로서는 당연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뭘 물어봤을까요? 앞서 부자 몸조심이다, 부자도 아닌데 왜 몸조심하냐라고 논평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몸조심은 몸조심이라는 공통된 견해가 있잖아요. 홍 후보의 질문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주시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키도 크신데 뭐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죠?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문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 끝나버린. 두 분이 시간이 이제 만료돼. 키높이 구두 질문을 박채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유치하시다는 생각이 유치하다. 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홍준표 전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 이 얘기를 꺼내셨는데 네. 사실은 질문하신 거죠. 질문한 거다. 질문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공개적인 답변이 필요 없는 그냥 질문만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이미 공격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저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뽑겠다고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국민들께서 달갑게 보시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떤 한국 정치의 수준에 대해서 심각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국민의힘 내부 정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저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비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생머리냐, 키높이 구두를 신었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보수 정치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저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홍준표 시장이 저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계산된 전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네. 전 대표를 당황시키기 위해서 혹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 질문을 저는 꺼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년들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본다라는 이름으로 이 형식을 띈 것도 굉장히 비겁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저런 광경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아이돌들도 키 큰데 살짝씩 다 깔창을 넣거든요. 이 비율 문제 때문에. 홍 후보는 왜 키높이 구두 질문을 했을까? 백브리핑에서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에게 뭐 키높이 구두 등 좀 수위가 높은 질문을 했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어요? 아니 우리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뭐가 맞는 것 같던가요? 다 안 되는데. 아니 재밌으라고 하는 거요.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재밌으라고 물어본 거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캠프 측에서 입장이 좀 나왔는데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박상수 대변인, 한동훈 키 180 넘는다. 아니 180이면 어떻고 180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유치한 공격이 유튜브 중계만 나와서 다행이다. TV에 했으면 국민들이 우리 당을 뭐라고 생각했겠나라며 불쾌감 표시했고 뭐 B급이다 이런 이 불쾌감도 표시했어요. 그러자 조금 전 다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서 물어봤는데 키높이 뭐 보정 속옷 이런 이미지 정치를 하지 말라. 제대로 정치를 하려면 속이 깊어야 한다는 얘기를 돌려서 말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 라며 이걸 모르고 답을 하는 거 보니 한동훈 캠프 자체가 B급이다. 라며 다시 받아쳤다는 입장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정치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홍준표 후보가 검찰 대선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정치는 더 대선배고 그런데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질문을 한 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저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설명한 것처럼 정치가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더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까지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달라질까?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요. 홍준표 후보가 저희 이야기가 뭐 재미있으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예컨대 뭐 저보고 뚱뚱하다 그러면은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떨 땐 저는 기분도 나쁠 수 있거든요. 정익 변호사님 정도면 통통한 정도죠. 그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저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약간 기분 나쁘고 불쾌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했었을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되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받아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받아치기를 했는가? 저는 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만약에 홍 시장님이 그때 당대표였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했었어야 됐는데 그 답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대구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을 후렸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이제 정치적
그 카테고리가 대구시장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많은 그 유권자들한테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괜히 그냥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질문했다가 오히려 그 득점하지 못하고 실점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도 4강 티켓을 잡아야 하는 건 나경원 후보와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나경원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전망이 좀 각기 다릅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좀 각기 다르고요. 과연 둘 중에 누가 4강에 진출할 것인지 또 관심사입니다. 자,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물은 질문 들어보시죠.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과 그다음에 또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저는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도 사용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챗GPT도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무위원으로 국민께 사과하셨는지요? 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계엄 옹호당이다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의외인데 박택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AI 여러 개를 쓰고 있다. 챗GPT도 쓰고 있고 솔직히 몰랐습니다. 쓰실 줄 알았다는 걸. 예. 안철수 후보가 AI 모르시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또 장관이시고 하면 네. 당연히 챗GPT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것 같고요. 또 뭐 사용의 빈도까지 말씀하셨는데 매일 쓴다. 예. 뭐 만일 매일 쓴다 그러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사실이 그런 것 같고 또 저 장면이 재밌었던 게 안철수 후보님께서 사실은 지금 4강을 두고 나경원 후보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 A조에 속했던 분들 중에서 사실 4강에 확실하게 들 것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A조에서는 안철수 후보님은 이제 김문수 후보님을 어떤 상대로 해서 또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AI라든지 또 이제 과학 이런 부분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조금 공격해 보려고 했다 그런 것 같은데 잘 안 먹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네. 안철수 후보가 저희 채널A 유튜브 인터뷰 프로그램인 국회의사담에서 이재명 후보의 최근 AI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이재명 대표가 한국형 챗GPT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무지하다. 강한 비판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챗GPT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 저는 확신합니다. AI가 뭐의 약자인가요? 에이비안 인플루엔자. 저류독감. 이게 안철수식 조크인데. AI 전문가도 아닌데 계속 AI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점인지를 아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죠. 배달 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경기도 배달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뿌리겠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죠. 시장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는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거 안 된다고 했더니 기억도 못하는 그런 악담을 퍼부었는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 주자가 결정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로 유력시되는 민주당 주자와 치열한 TV 토론도 있을 텐데 그때 아마 이재명 후보가 밝혔던 이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무료 챗GPT, 한국산 챗GPT 공약과 관련된 토론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컴퓨터 전문가인 안철수 후보가 이 대목에서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어떻게 드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포함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저 며칠 전에 이국종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과학과 기술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더 이상 뭐 옆에 곽규택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 그 법조인들보다는 진짜로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님은 참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뭐 MB 아바타 그 이야기를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다음에 AI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전 장관님이 연세가 70인데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잘 알겠죠. 하지만 오히려 AI 관련해 가지고도 그 안철수 후보는 점수를 잃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거는요. 무상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었을 겁니다. 무상으로 다 해가지고 국가가 알아서 다 이걸 갖다 다 배치하고 다 하는 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련이 왜 망했겠습니까? 이게 더 생산력이 더 발전하려면요. 그 민간 개인들이 자신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국가가 해야지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바람입니다. 네. 자, 박세웅 최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최근 AI 기본 공약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여기서조차도 어쨌든 반 이재명으로 전략을 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AI 공약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여야 주자들 간에 어떤 뭐 예산의 규모라든지 디테일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정신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AI 산업이나 우리 사회가 AI를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산업 생태계를 더 조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싶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잘 견줘서 싸울 수 있는 후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치력은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라는 식의 무시톤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약점이라던가 정치력의 한계 이런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한 명의 전문가라고도 볼 수 있는 이 국민의힘의 양양자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AI 공약을 강하게 비판했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런 게 있습니다. 100조 투자 AI 기본사의 조성.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AI 예산이 연간 4조밖에 안 됩니다. 반기업 정서가 강한 민주당이 기업에 100조 투자하는 그런 정책에 찬성할까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 찢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양양자 후보께서 정치인답게 저 공약 부분을 이제 실제 행동으로 찢어버리는 모습은 상당히 뭐 시청자들께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AI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모든 후보들이 AI에 대해서 어떤 투자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차별을 하기 힘들다. 다만 AI를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AI 전문 인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나와야 결국에는 AI를 잘 발전시켜 나갈 대통령 후보로서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서로 뭐 AI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 금액보다는 어떤 인력 양성, 전문가 육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이 한국산 챗GPT 내지는 공공 챗GPT를 만들자라는 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여당의 이른바 이 전문가로 분류됐던 안철수 후보와 양양자 후보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경기도 공공개발앱의 실패 사례를 들며 이 지점이 이제 여야의 어떤 대척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AI 공약의 주요 내용들을 사실 보면요.
각 당의 주요 주자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도 200조 투자 얘기를 했죠. 그리고 관련된 규제 완화 그리고 그 사용에 있어서의 정보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세부 내용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AI 기본사회 무료 사용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의 뭐 기본사회 기본소득 논쟁하고 연결시켜서 자꾸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실제 들여다보면 충분히 타당하고 그런 접근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AI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딥시크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중국 측에 다 넘어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사용 중지도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언어로 기반된 이 한국형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필요한 상당액을 투자하고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그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은 무료 사용이 맞는 방향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렇게 축적된 어떤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 시스템이 하나의 어떤 이 체계로 구성이 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AI 기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무료 사용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내밀고 있는 AI 공약이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료 사용, 기본 사회, 공산주의 이런 단순 논리로 비판하니까 생산적인 논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선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상호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이런 부각을 시키겠지만 공약 갖고 와서 찢는 방식 정도의 비판을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갖고 나온 AI 공약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AI 모른다고 그렇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실제 현실화되길 왜 어렵지 이렇게 구체적 접근을 하시면 그중에 타당하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건 이해하시겠죠. 좀 그렇게 합리적 비판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장 이 치열했던 설전은 장외에서 벌어졌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서로 당을 떠나라는 설전입니다. 안철수 후보, 정광훈과 구구의 길 함께했던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정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하라 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자 나경원 후보, 내부 총질, 보수 행사하며 당 흔들지 마라. 뻐꾸기 그만하고 탈당하라 라며 더 강하게 맞부딪혔습니다. 필연적으로 두 분 중에 한 분만 올라갈 가능성이 큰 상황. 서로 당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두 후보 중에 한 명만 티켓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이 설전도 더 치열한 것 같습니다. 당 떠나라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KSOI 여론조사인데 4강 명단 발표 이틀 전에 발표가 된 셈이군요. 함께 보시죠. 자, CBS가 의뢰했고요. 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일시가 4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실시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못 보고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토론 이후 지금 시점의 지지율은 다를 수 있고요. 특이점은 ARS 100%로 실시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예측했던 3강 구도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급기 앞자리가 다 똑같아요. 13, 13, 13. 그러면 공동 1위군이다라고 말해도 되겠군요. 홍준표 13.9, 한동훈 13.6, 김문수 13.5.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9.1과 4.8. 양양자, 이철호, 유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한 상황. 그런데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경원 후보가 유리한 상황. 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고 저 여론조사를 보면 저렇고. 곽규택 의원이 볼 때는 누가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강은 정해진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세 분은 거의 뭐
올라가실 것으로 네네. 보여진 상황이고 참 네 번째를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힘들다. 조금 전 보여주신 여론조사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님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18일, 19일 날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어저께 20일 날 나경원 후보가 나왔던 그 4강의 4명의 그 여론 토론은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조금 보여지고요. 어저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4위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와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강하게 붙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두 분 중에서 누가 올라가실지는 저로서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뭐 리얼미터 결과 같은 경우는 또 나경원, 안철수 두 주자의 지지율이 달랐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이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지만 워낙 조금 전에 떠서 결과는 좀 달랐다. 예. 그래서 알 수 없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누가 올라갈 걸로 봅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원들, 국회의원들도 다 틀리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때까지의 정치 경력이라든지 또 지지하는 선호층도 확실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두 달랐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두 분의 결론을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오늘 내일 이게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투표가 돌아간다. 예, 이 그렇군요. 이틀 동안에 어떤 언론에서 이슈 이 부분을 누가 또 더 좀 활발하게 좀 전개를 하시느냐 네. 하는 것에 따라서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내일 투표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누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투표에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곽태규 의원이 지혜롭게 답변을 잘 피해갔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또 물어본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 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내일 100% 국민 여론조사 진행, 4명의 후보로 압축이 되고요. 내일 오후 7시에 발표됩니까? 박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예. 바로 발표합니까? 아마 7시에 그냥 4명을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위는 등수는 안 발표합니까? 예,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 예. 득표율도 안 발표. 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그냥 4명만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곧바로 발표한다. 과연 4명은 누가 될지도 오늘 내일 지켜보겠습니다.